쉬운 판단은 좋아. 빠르게. 그래서 결정을 위한 시간이 항상 많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고 그냥 여러 가지 다 지우고 나서 몇 개만 딱 남겼을 때 판단이 쉽고 빠르게 한다는 거야. 그지? 그 얘기는 뭐래?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다. 항상 핑계대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쵸? 네. 그래서 휴리스틱은 그런 의미가 있다. 쉽고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점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거 휴리스틱에 해당하는 핵심 어들은 뭐예요? 이 말이야. 휴리스틱은 뭐라고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했으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1번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어때요? 첫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가정용을 바탕으로 어느 일참 맞죠? 이게 뭐예요? 회상용이성이네. 사람들은 충격적인 것도 당연히 회상용이성이네. 그 다음에 휴리스틱에 따른 판단은 사실에 부합하는 판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아까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더 그랬고, 그리고 역시 회상용이성에서 보면 실제 확률과는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가상적인 상황을 반복하여.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을 얘기하는 거네? 맞네요. 그런데 5번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가상적인 상황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요? 자,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했어? 그러면 그 뒤 어때?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 내릴 수가? 그죠? 없게 되죠. 그 뒤가 틀렸지. 1번에 5번.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이에요. 인지적 구두세요. 왜 인지적 구두세요? 생각하기 싫어한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1번이에요. 우리 여기 앞에 나왔던 게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는 3번이에요. 3번 같은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항상 위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몇 점짜리가 많니? 이런 문제가 3점짜리가 많아. 그치? 사례를 주고 요 사례에 한번 적용해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보자. 한 심리학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영미는 31세로 감성적이며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여성이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였고 사진 동아리에서 꾸준히 활동하였다라는 정보를 제시한 후 영미가 현재 어떤 모습일지 A와 B 중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했대. 2개밖에 없지만 한번 가능성이 높은 걸 배열해보라 한 거야. 그런데 잘 읽었다면 A, 영미는 은행원이야. B, 영미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은행원이야. 그러면 그 사이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만 묶어주세요. 그것만 B에 추가됐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추가된 정보엔 따로 가로하세요. 추가된 정보. 본문을 잘 읽었다면 결국 영미는 은행원이라는 거지. 네, 은행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B는 A의 부분집합이므로 적어도 B보다 A의 가능성이 높다. 맞지 않냐? 그죠? 수학적으로 단순하게만 접근해도. 그런데 희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A보다 B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왜요? 위에 정보를 구구절절 줬잖아.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 뭐가 발휘된 거래? 대표성 휴리스틱. 자, 대표성 휴리스틱이 뭐였어 아까? 집단의 전형적 속성이야. 요걸 이제 연결하면 되겠지, 그치? 집단의 전형적인 속성을 판단해서 이런 판단 때문에, 대표적 휴리스틱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나왔다. 사람들이 그래서 가에 들어가요. B의 영미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해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랬어. 자, 그럼 전형적인 이미지가 들어간 걸 고르면 된다라는 거야. 몇 번이에요 그게? 3번이죠. 영미가 은행원보다는 여행 블로그 운영자에 더 뭐에 동그라미 어울린다. 그런 이미지다. 왜요? 사진도 동아리 활동했어요. 호기심도 많고 감성적이에요. 이런 게 전부 보니까 블로그 운영하는 대표 이미지에 딱 맞으니까. 이랬습니까? 그래서 뒤에 은행원보다 앞에 있는 정보들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야. 이쪽은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어휘 문제예요. 이 어휘 문제는 비교적 어렵지는 않은 편이었어. 그치? 자, 그럼 이거 A의 어휘 뭘로 풀면 돼요? 보다를 여기다.
그죠? 여기다. 단어를 뭐뭐로 여기다. 이렇게 풀면 돼.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나는 날씨가 좋을 것으로 여기고 괜찮을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 거는 안 써줄게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순자의 하늘에 대한 입장, 기존의 입장과 어때? 대립되는 입장이 되죠? 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옆에다 간단하게 핵심을 위주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정리하는 시간 일단 3분만 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불러줄게. 이제 같이 해야지. 그지? 그럼 봐.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어. 오늘 집에 가서 선생님이 영상 보내주시니까 지금부터 영상으로 와. 이거 지금. 아 그럼 신이야 너 아까 선생님 계산 풀려가지고 이거 보냈어? 그래서 많이 넣었는데 왜 어디까지 넣었어? 그래서 우리 1페이지까지 넣고 네, 이거 잘라서 넣을게. 자, 10초만 더 줄게요. 네, 다 됐나? 자,
순자랑 나랑 뭔 상관이야, 그죠?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순자는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한번 나왔었니? 페이지 펴볼래? 어디에 나왔었지? 몇 쪽? 35페이지. 그쵸. 자, 35쪽에 보세요. 자, 순자 뭐로 나왔니? 순자나 법가에. 자, A 부분 읽어보세요. 자, 35쪽에 A라고 묶어져 있는 부분 있어. 시에 찾았니? A라고 묶어져 있는 부분에서 몇째 줄이요? 그치, 두 번째 줄. 순자나 법가에 무슨 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순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때? 본성이. 그죠? 악하다.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서 역시 하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약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지 않니? 자, 어쨌든.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도 그냥 하늘일 뿐이지. 결론이야, 그게. 그죠? 순자는 그냥 하늘이야. 그럼 여기에서 누가 나오는 거야? 고대 누가 나와 제일 먼저? 그쵸, 중국인들. 왜냐면 당연히 중국 학자니까. 그치? 아, 네. 결과 찾았군요.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지, 하늘에. 하늘이 뭘 한대? 일단 쭉 번호 매기면서 읽어도 되고 그냥 쫙 읽어도 돼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이 어떤 존재라는 걸까? 그죠?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절대적 존재. 어디에나 다 있고 어디든지 다 존재하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고 그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다 관여하고 이런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하늘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어때? 누가 이제 반기를 든 거야? 요거에 대해 vs 누군 거야? 그렇지, 순자인 거야. 그럼 순자는 뭐야? 그냥 결론 내리면 간단하게 그냥 자연이야.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순자인 거야. 그냥 만물을 생성해내는 자연. 그치? 마지막에. 이게 끝이야. 근데 얘들아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만물을 말이 안 돼요. 순자의 주장은 사실. 만물을 생성해내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죠? 만들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죠? 뭔가 오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오류에 대해서 주목할 게 아니라 이 내용 파악이 목적이야. 그래서 1번 문단은 자세히 안 읽고 자, 제일 중요한 건 3, 4, 5, 6번 문단인 거지. 자, 3번 문단은 중심 내용이 뭘까요? 이 얘기지 결국. 정리 또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치? 3번 문단은 어디야? 두 번째 줄. 하늘을 그냥 단지 자연현상. 이게 끝이야. 그리고 3번 문단 끝에 두 번째 줄.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치세와 난세를 하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걸까? 심리적으로 뭐야? 기댈 곳이 필요한 거야. 왜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야? 왜 자꾸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 이런 걸 누구한테 기대는 거야? 하늘에게. 심리적으로 하늘에 기대는 일일 뿐. 치세든 난세든 그 원인은 다 동그라미 누구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 순자는 무슨 주의자야 그러면? 그렇죠. 인본주의자라는 결론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사람이 중요한 거야. 신이 뭐가 중요해? 하늘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는 무관. 사람이 받게 되는 재앙과 복의 원인도 모두 자신, 즉 사람이야. 불변의 질서를 갖고 있는 하늘에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4번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드디어 불구지천이 나와요. 그죠? 그게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풀려면 여기 어쨌든 잘 읽고 4번 문단을.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어 인간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하늘이나 어때? 각기 제 갈 길이 따로 있는 거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 천체의 운행은 불변의 정규 궤도에 따른다. 뭐가 중요해? 불변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그치? 하늘은 그 동그라미 불변의 정규 궤도. 그러니까 지갈 길을 계속 가는 거야 이 얘기지.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모두 제 나름의 길이 있다.
사계절은 말없이 주기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물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아무 때나 일고 괴이한 별이 언뜻 출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죠? 그냥 불변의 정규, 변하지 않는 정규 궤도인데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대요. 뭐로 설명할 거야 이거는 혼자는. 이제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지만 역접이죠 세모.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설명 안 해. 그래서 하늘이 이상현상을 드러내 무슨 기륭을 예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즉 하늘은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굳이 그런 일이 있으면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래서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순자가 말하는 거야. 불구지천. 하늘은 아무것도 알지 않아. 아무것도 구원하지 않아.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4번으로 바로 가볼까? 재앙이 닥쳤을 때 하늘의 기대기보다 인간의 의지를 중시한다. 어때? 맞죠? 자연은 제 나름대로 변화의 길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길과 다르다. 첫 번째 줄에 얘기했지. 맞네.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권선징악의 주제자인 하늘에 찾고자 한다. 이거는 뭘까요? 이건 고대 중국인들이지. 그죠? 착한 사람을 복 주려고 하늘이 저러는 거고 나쁜 사람을 벌 주려고 하늘이 저러는 거야. 이렇게. 그죠? 고대 중국인. 그 다음 하늘의 의지를 알아보는 종교적 사회의 접근을 비판하고자 한다. 완전 맞네요. 하늘에 뭘 기대려고 해? 사람이 문제야. 라고 했으니까. 7번 너무 쉽죠. 사실 그래서 얘는 5, 6, 7, 8은 다 맞았어야 돼요. 그죠? 내용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국 5번. 순자가 말한 여기도 역시 뭐야? 그냥 자연현상이야. 따로 뭐 설명 더 할 거 있어? 없어? 여기는 없어. 자, 그다음 6번. 결국 순자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사람. 그래서 내고 뭐? 인간사회 정치. 인간사회 정치. 얘가 제일 중요해. 이 얘기가 결론은.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이야. 특정 대상에 대한 뭐? 하늘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고대 중국인들이 품었던 것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내세워요. 순자가. 그래서 1번이고. 그 다음 6번. 2번도 너무 쉽지 그치? A에 들어간 하늘이니까. 고대 중국인들은 당연히 모든 걸 다 관여한다고 했잖아. 그치? 너무 쉽네요. 7번도 풀었고요.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 얘들아 이제 맹자 나왔다. 그러면 역시 35쪽에 나와 있던 걸 잘 공부를 했다면 여기 어때? 적용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맹자는 무슨 학설을 가졌던 사람? 맹자는 그치. 맹자는 성선설이었어. 자, 그래서 하늘이, 얘는 하늘을 존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랑은 어때? 아, 대비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맹자는 순자와 달리 하늘은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 그러니까 즉 양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학작품은 대부분 다 어때요? 다 맹자의 입장에 가까울까? 순자의 입장에 가까울까? 문학 시간에 배우는 건 다 맹자 입장에 가까워요. 하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그 양심은 누구에게? 하늘에 맡기고 하늘은 지켜보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학에서. 알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자, 뒤에 넘겨봐요. 마지막 하나. 자, 얘도 이제 해볼게요. 자, 44쪽. 이번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지.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경제하는 거랑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 있어. 자, 9, 10, 11, 12. 자, 문단별로 얘도 마찬가지 정리해보세요. 얘도 3분 드릴게요. 시작. 얘들아, 많이 뭘 쓰려고 하기보다는 내용 정리에 초점을 주세요. 중심 내용이 뭐고 핵심어가 뭐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이데거의 입장 정리하는 거죠.
시고 할만해요? 지금은 처음이라 그래. 자, 10초만 더 줄게요. 내 책상을 보냐? 됐습니까? 네. 못해도 상관없어. 같이 합시다. 자, 얘들아, 문단 번호의 1번 문단의 중심은 누구하고 누구의 고대 철학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단은 누구예요? 응? 근대 초기로 왔지, 그치? 자, 얘는 고대. 1번은 고대. 그 다음에 근대 초. 근대 초의 3명 누구? 마키아벨리, 베이컨, 데카르트. 자, 그리고 2번 문단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로 시작됐는데 3번도 또 하지만으로 연결되지, 그치? 자, 이제 3번 문단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지? 여기부터가 누가 나오니? 그렇지, 하이데거. 이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근데 뭐에 관한 얘기야, 핵심은? 그죠, 기술. 와, 요즘에 얼마나 기술 최첨단이죠. 얘들 약간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아요? 로봇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 그래갖고 지금은 서빙하는 사람 어때요? 많이 없어져도 돼요. 왜? 서빙 필요 없고, 그 누가 하면 돼? 로봇가 하면 돼. 훨씬 빠르게 신속정확하게. 어? 키오스크요? 아니, 서빙. 아, 맞아.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야. 근데 서빙도 마찬가지. 사람이 안 하고 음식 갖다 주고 막 이런 거 뜨겁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고깃집에서 봤어요. 맞아요. 무슨 짬뽕집 이런 데 그런 게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손님이 약간 좀 불편해. 걔는 갖다 주기만 해. 들어서 놔주진 않아. 그게 맞아요. 불편해. 뜨거운 걸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놔야 돼. 그런 불편이 있지만 어쨌든 음식점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는 또 어때? 편리해요. 사람은 아프고 다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로봇은 그런 일이 없잖아. 고장은 나지. 또 고쳐주기도 하지. 되게 느려요. 느리긴 하지, 그치? 자, 그리고 주유소 생각해봐, 얘들아. 주유소 요즘 어때요? 사람이 주유하는 데가 많아요? 무인이 많아요? 무인이죠. 요즘 계속 무인. 그게 바로 뭐야, 지금? 기술에 관한 거야. 그래서 기술에 대한 입장을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근데 딱 보면 무슨 별이야? 그렇지. 시대별이라는 게 보여야 돼. 고대, 근대 이렇게 그지 내려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20세기까지잖아. 그럼 20세기는 뭐로 보는 거야? 현대지 당연히. 그래서 얘는 하이데거는 20세기.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와. 그게 몇 번이야, 얘들아?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보면 우리가 4번을 답으로 한 이유가 바로 기술에 대한 관점들을 어떻게 소개했대, 동그라미? 통시적. 그렇죠, 통시적. 선생님, 통시적이 뭔가요? 자, 이 통이라는 말을 볼까? 꿰뚫을 통이야. 시대를 꿰뚫는다 이런 얘기야. 고대부터 근대, 현대까지 꿰뚫어서 보는 시점. 그러면 이거랑 반대는 뭐라고 할까? 시대를 꿰뚫지 않고 그냥 같은 시대에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해. 공시적 관점. 근데 얘는 어때? 시대별로 얘기했으니까 통시적 관점인 거야. 그치? 그래서 4번 맞아. 기술에 대한 관점들을 어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개하고 그중 한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그럼 그중 한 입장이 당연히 누구 입장이 있어? 그렇지. 이 입장에 대해 뭐 하고 있대? 고찰하고 있대. 고찰은 뭐야? 생각하고 있어. 살펴보고 있어. 이런 말이야.
됐지? 그래서 9번에 맞았고. 얘들 오늘은 비교적 문제는 되게 쉬웠지. 그죠? 근데 사실 얘는 글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 근데 한번 보자 계속. 플라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사물의 본질을 밝혀낸 정신적인 활동을 뭐? 에피스테메. 삶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생산하는 데 실용적인 활동을 테크네. 여기까지는 그럼 어때?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이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이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에 동의했다. 근데 플라톤과 달리 정치, 법률 등은 어떤 이론을 지니고 있지 않은 실제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테크네에 속한대. 그러면 플라톤은 정치, 법률까지도 뭘로 본 거야? 그쵸, 에피스테메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로 본 거야? 얘는 테크네야. 이렇게 봤다는 차이만 있어.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삶의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밑줄이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을 어떻게 강조했다는 거? 그쵸. 기술을 부정적으로 봤어. 됐니? 네. 자, 이게 어디에서 활용되는 거야? 사실 여기에서 문제는 1번, 2번 문단이 아니에요. 1번, 2번 문단은 11번만 풀 때 그냥 잠시 활용이 돼. 그치? 그리고 나머지 전부 3, 4, 5번 문단에 10번하고 12번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가자 이제 2번.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근대 초기에 마키아벨리, 베이컨, 데카르트 등에 의해 뭘 받았대? 강한 비판. 예컨대 예를 들어 16세기 영국 철학자인 베이컨은 인쇄술이나 화약 발명 등의 기술이 정치적인 정복이나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이롭다고 주장. 그럼 얘는 뭐야? 반대로 말하면 베이컨은 기술이 어떻다고 주장한 사람? 그죠? 기술이 이롭다. 그러니까 반대지. 아까 얘네들은 기술이 뭐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이야. 근데 얘는 이롭다라고 했으니까. 그랬죠? 또한 독일의 철학자 피이테는 기술이 인간을 자연의 강압으로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술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선으로 규정했대. 자, 그러면 좀 더 심각하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피이테가 잠깐 나왔어요. 얘는 안 중요해. 근데 어쨌든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정복하는 것도 필요한 거야. 좋은 거야. 어쨌든 전부 뭐에 속해? 기술이 이롭다에 속하는 거야. 그죠? 네, 유익을 준다. 그런데 또 이걸 비판한 사람이 누군 거야? 그쵸, 하이데거야. 자, 하이데거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등장했다. 그럼 얘는 기술을 긍정으로 본 거야, 부정으로 본 거야? 그치. 얘는 부정으로 본 거야. 그치? 그래서 하지만이 나오니까. 하이데거 역시. 됐어요? 계속 가자. 그래서 11번 풀어봐. 그럼 결론이 났네. 그쵸? 하지만 이러면서 그치? 11번의 정답 그래서 몇 번인 거야? 3번이잖아. 그치? 둘 다 기술을 부정적으로 파악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단의 두 번째 줄. 2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를 필두로 기술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지, 기술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하이데거는 중요하게 정리해야 돼. 그래야 지금 우리 10번하고 12번 풀 수 있어. 자, 하이데거는 기술을 다 뭐래? 동그라미 도구래. 기술이 도구. 근데 파악하였지만 그 기술은 이제 여기부터 잘 읽어봐. 인간이 세계의 사물들과 교섭하는 창구야. 그러니까 매개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인간과 세계를 매개한다는 거야. 그죠? 기술을 자, 일단 도구로 정리. 그리고 뭐로 정리? 매개야. 뭐와 뭐를 이어주는 인간과 사물. 인간과 사물을 매개하는 거야. 그 교섭하는 창구. 그래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가진 가장 중요한 말 나왔어요. 뭐예요? 그렇지. 여기에서 뭐가 들어간 게 중요해 얘들아? 비가 들어간 거야. 중립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떤 역할을 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중립이 아니야. 자, 강조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거대한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는 전파망원 같은 도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때 도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우리가 갖는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얘 때문에 세계를 보는 게 달라진다고. 도구 때문에. 기술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이제 4번. 이거에 대해 더 부연 설명을 해줘요. 맨눈으로 황금빛 보름달을 관찰하면 어머 이쁘다 밝다 할 수 있겠지. 천체 망원경으로 달의 운동을 관측하면 전체 움직임이 어때? 천체 움직임을 볼 수 있겠지. 그죠? 밝다 예쁘다가 아니고. 그리고 특수 기능의 전파 망원경으로 달을 구성하는 물질의 성분을 관측하면 이때 각각의 도구를 통해 드러나는 달의 존재 의미는 어때? 당연히 달라지지. 첫 번째는 시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두 번째는 지구를 도는 위성으로서. 그 다음에 하지만 세 번째는요. 특정한 광물질의 보고로서. 보고 알죠? 보물창고요. 보물창고로서의 존재